은퇴 후의 고요함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이더군요. 저는 30년 넘게 지하철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수천만 명의 하루를 실어 나르는 일이 제 일상이었죠. 버튼 하나로 세상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람도 맞추지 않는데 매일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딸아이는 미국에 나가서 살고 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6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별이라는 게 참 묘한 거더군요. 슬픔보다도 멈춤에 가까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국그릇처럼 겉보기엔 괜찮은데 속은 차갑게 식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손주 봐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나중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건 변하지 않았는데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정막만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밑반찬들이 그대로 있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만 허공에 울려 퍼질 뿐이죠. 30년 동안 기관사로 일하면서 정시 운행이 몸에 밴 저에게 시간이 멈춘 듯한 일상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문이 닫힙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몇천 번도 더 들었는데 정작 제 인생에서는 어떤 문이 열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여행도 함께 가꾸려던 작은 텃밭도 모든 게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굳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등록한 게 50 플러스 트레킹 모임이었습니다.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숨을 쉴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서였죠.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워졌거든요.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 웃어야 하는 게, 혼자 대화에 끼어들어야 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첫 모임 날, 저는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와서 지하철역 출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저보다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운동복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등산용품도 제대로 갖춰서 왔더군요. 저는 그냥 평상복에 운동화만 신고 왔는데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이 한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은 검은 셰퍼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개가 참 크고 늠름했는데 주인을 따라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여자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개가 사람처럼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검은 눈동자가 깊고 차분해서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깃들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개에게 시선이 계속 머물렀어요. 개 목에 걸린 목걸이에는 초코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잘못한 노선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었는데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승객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노선의 종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하철 소리는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었는데 그 개의 눈빛은 묘하게 제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트레킹 모임 첫날 사람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어색함을 풀어갔습니다. 12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은퇴한 분들이더라고요. 누군가는 회사 다닐 때 이야기를,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여자분, 윤정희 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딱 그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셰퍼드 초코만이 묵묵히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정희 씨도 초코에게만 가끔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어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뒤쪽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예전만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주 쉬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희 씨도 저와 비슷한 속도로 걸었어요. 초코는 주인 속도에 맞춰서 느긋하게 걸었고요. 가끔 앞서가던 초코가 뒤돌아서 정희 씨를 기다리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저는 그녀보다 한 발 앞서 가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60이 넘으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정희 씨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선 엄마가 울지 않을게. 그녀는 초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조용하고 단단해서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게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누군가를 매일 보내는 사람의 태도를 느꼈어요. 마치 아이를 등교시키는 어머니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초코는 정희 씨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핫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아내가 아플 때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는 결국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뒤로 물러서서 초코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사진 찍는 게 어색해서 그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초코에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더우시죠? 물 좀 드실래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텀블러를 꺼내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검은색 텀블러였는데 낡았지만 유독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초코가 참 얌전하네요. 네,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초코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저는 왜인지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산을 내려오고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자리에서도 정희 씨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어요. 다들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코는 그녀 발치에 누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요. 저는 그녀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혼자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혼자 있는 걸 감당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 근처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말을 걸었어요. 걔 이름이 초코 맞죠? 그녀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네, 초코요. 딸이 키우던 애예요. 그 한마디에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키우던이라는 과거형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더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텀블러 뚜껑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초코가 피곤해하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사라진 그녀의 뒷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초코는 그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는데 가끔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모임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윤정희님, 이번 주 유기견 보호소 봉사 참여 예정. 딱 한 줄짜리 글이었는데 저는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왜 하필 보호소 봉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저도 신청했습니다. 사실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봉사활동도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녀가 혼자 가는 게 안쓰러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할 일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토요일 아침 저는 보호소 앞에서 정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섰을 때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곳곳에 철장에 갇힌 개들이 짖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떤 개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고 어떤 개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모두 주인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희 씨는 장갑을 끼고 묵묵히 사료를 나르고 있었어요. 초코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초코를 보고 짖기도 했지만 초코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런 곳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정희 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인사가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 같았거든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어보니 그녀는 빗자루를 건네주었어요. 바닥 좀 쓸어주세요. 저는 아이들 밥 주고 있을게요. 그녀는 개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숫자처럼 이 아이, 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주고 눈을 맞추고 입에 손으로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한 마리 작은 개가 제게 다가왔어요. 털이 더럽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개였는데 꼬리를 흔들며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 아이가 사람을 좋아해요. 정희 씨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냥 저 아이예요. 그녀는 웃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정을 붙이면 헤어질 때 더 아플까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보호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 단둘이 앉게 된 자리였어요. 초코는 식당 앞에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 하세요? 제가 꺼낸 건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창밖에 있는 초코의 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살아있으려면 뭔가 해야겠더라고요. 그냥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날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그 말 안에 무거운 시간이 눌려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 조용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초코도 그날부터 저와 함께 있어요. 그날이 3년 전이에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보호소로 돌아갔을 때 아까 제게 다가왔던 작은 개가 여전히 철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짠했어요. 저 아이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1년 정도요.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다가와요.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체념하게 되나 봐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체념이라는 말 속에 그녀 자신의 이야기도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그런 체념을 경험했으니까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때로는 살아가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오후 시간, 저는 정희 씨와 함께 개들을 산책시켰습니다. 보호소 주변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개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였어요. 초코도 함께 따라왔는데 다른 개들과는 달리 줄을 매지 않아도 정희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코는 정말 주인을 잘 따르네요. 아니에요. 제가 초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녀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 말 속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저와 아내도 그랬고 지금의 저와 이 모임도 그런 것 같고요. 해가 질 무렵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네, 올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보호소에서 만난 정희 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서 초코는 조용히 졸고 있었고 정희 씨는
컵을 감싸진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희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종이에 글을 써내려가듯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 첫 마디부터 뭔가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제가 감기 몸살이 심했거든요. 딸아이가 병원 야근 끝나고 그냥 자라고 했는데도 굳이 절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컵을 쥔 손이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뭔가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걔가 말하면 또 웃게 되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결국 졸음운전으로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에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 순간 초코가 그녀 쪽으로 몸을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말이에요. 정희 씨는 초코의 목을 안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초코만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초코는 제 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왜 초코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왜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녀는 딸을 잃고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초코는 그 아픈 기억의 유일한 증인이자 위로였던 거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까요? 정희 씨는 초코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수없이 혼자 되뇌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딸아이 이름이 수연이었어요. 의사였죠. 항상 남을 돌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는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코를 데려온 것도 수연이었어요. 대학병원 앞에서 떨고 있는 걸 주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초코가 아직 새끼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초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덩치가 큰 성견이지만 한때는 작은 새끼였겠죠. 수연이라는 따뜻한 사람이 구해준 생명이었던 거예요. 사고 후에 초코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병원에서도 큰 외상은 없다고 했는데 계속 현관문만 바라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수연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초코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서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초코가 항상 정희 씨 곁을 떠나지 않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같은 상실을 겪은 가족이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기억이었던 거예요.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희 씨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희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의 흔적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런 아픔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걸까요? 정희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딸이 없다는 현실을 다시 받아들여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초코를 돌보고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제 슬픔도 컸지만 정희 씨의 아픔은 차원이 달랐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여전히 다른 생명들을 돌보고 있다는 게 경이로우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호소도 가지 않았어요. 정희 씨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그녀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남겨진 사람일 뿐일까요?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낸 저도 때로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으니까요.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더 좋은 병원을 찾았으면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정희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정희 씨와 초코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희 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가고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코가 사료도 안 먹고요. 계속 웅크려 있어요. 윤정희 님도 며칠째 안 나오세요. 그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고 초코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보호소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무겁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 곁에 있어줘야 했어요.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직원분이 저를 철장 쪽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초코는 평소와 달리 철장 안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큰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작은 눈동자에 그늘이 젖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저런 상태예요. 정희 씨도 안 오시고 직원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작은 창가 쪽을 보니 그녀가 거기 있었어요. 작은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겨우 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닥만 바라봤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잘못된 말을 하면 그녀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초코, 너무 닮았어요. 정희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 수연 씨 말이에요. 뭔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그동안 얼어붙었던 표정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수연이도 항상 그랬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곤 했죠.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코가 있는 철장 쪽을 바라봤어요. 초코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희 씨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초코에게 다가갔습니다. 초코는 정희 씨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생기였어요. 미안해, 초코야.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정희 씨가 철장 사이로 손을 넣어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코는 그 손을 핥으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희 씨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판단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봉사 오실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와야죠. 초코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정희 씨가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함께 보호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조심스러운 배려 같은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 씨가 말했어요. 기훈 씨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외였고 또 기뻤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보호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말이 조금 더 많아졌고 눈빛이 덜 어색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웃을 때가 생겼어요. 그 웃음이 참 귀했습니다. 우리는 초코와 함께 주말마다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소에서만 만났는데 어느새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한강 둔치를 걸으면서 초코는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초코를 기다려주곤 했어요. 가끔은 바닷가 근처 카페까지 갔습니다. 인천 쪽으로 1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가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거였어요. 초코는 카페 테라스에서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정희 씨는 그런 초코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훈 씨, 이상하죠? 어느 날 정희 씨가 말했어요. 초코가 당신 옆에선 자꾸 졸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초코가 이제는 제 옆에 와서 눈을 감고 잠들곤 했어요. 큰 몸집을 제 다리에 기대고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건 안심해서 그러는 거죠. 제가 대답했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어쩌면 초코보다 더 오래 누군가를 경계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을 잃은 후에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된 사람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희 씨의 일상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초코와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오후에는 보호소 봉사를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없어진 후로 하루하루가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정희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비슷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도 그냥 시간을 보내기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정희 씨와 초코를 만난 후로는 뭔가 기다려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초코가 이젠 집에 있으면 불안해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초코가 저에게 익숙해졌다는 뜻이었어요. 기훈 씨 집에 잠깐 맡겨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여는 행동이었거든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초코가 제 집에 처음 온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코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거실 소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마치 이곳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던 적막함이 없었어요. 초코가 내는 작은 숨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 초코가 제 침실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 씨가 초코를 데리러 왔을 때 초코는 주인을 반갑게 맞으면서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초코가 기훈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도 초코가 좋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정희 씨도요. 그 말이 나온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저도 기훈 씨가 있어서 많이 의지가 돼요.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돌보는 사이가 된 거죠.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관계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초코는 우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고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고 일요일에는 초코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어느새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초코는 이제 제 집과 정희 씨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마치 두 집이 모두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어요. 정희 씨가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초코를 돌봤고, 제가 병원에 갈 때는 정희 씨가 초코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초코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보호소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초코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희도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거든요. 함께 웃는 일이 늘어났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희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급성 장염이었는데 며칠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코는 어떻게 하죠? 병상에 누워있는 정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열이 나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는데도 초코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초코는 완전히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초코가 정희 씨를 찾아 헤맸어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밤에는 불안해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초코야, 엄마는 곧 돌아올 거야. 제가 초코를 달래며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에 초코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병원에 정희 씨를 문병 갔습니다. 초코도 함께 데려가고 싶었지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초코의 근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초코가 기훈 씨를 정말 따르네요. 정희 씨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정희 씨가 태어나던 날 초코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꼬리를 계속 흔들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들어오자 미친 듯이 뛰어가서 반겼어요. 초코야, 보고 싶었어? 정희 씨가 초코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일주일이지만 서로 많이 그리워했나 보더라고요. 고마워요, 기훈 씨. 초코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별 말씀을요. 저도 초코와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 씨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요리를 해서 정희 씨 집으로 가져갔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 전부였지만 정희 씨는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부터 아프면 이런 걸 해달라고 했어요. 정희 씨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는 정희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슬픔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딸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도 기훈 씨를 좋아했을 거예요.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코가 이렇게 따르는 걸 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수연 씨지만 정희 씨를 통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따뜻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희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기훈 씨,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제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정희 씨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정희 씨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날 밤 초코는 정희 씨 집에서 잤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고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초코는 우리 둘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자 누군가의 미래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특별한 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인이란 말도 하지 않아요.
다만 매주 토요일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겨울이 오면서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한강 산책 대신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정희 씨는 제 집에서 저녁을 해주곤 했고 저는 정희 씨 집 전구를 갈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런 일상이 참 소중했어요. 어느 날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용서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정희 씨 집 거실에 앉아 있었고 초코는 우리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나온 말이라 놀랐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이 그걸 대신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제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죄책감은 누군가가 용서해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코는 그녀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말이에요. 수연이가 기훈 씨를 만났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정희 씨가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는 걸 제일 걱정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역시 아내가 제가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했었거든요.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라고 아내가 자주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오면서 우리는 다시 야외 활동을 늘렸습니다. 새로 생긴 트레킹 코스도 가보고 벚꽃이 피는 공원도 걸었어요. 초코는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남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정희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지하철을 운행했던 길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거리들, 그리고 지금 정희 씨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추억들이 모두 저 아래 펼쳐져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겠죠?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초코도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초코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는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정희 씨와 초코와 함께 남산에 올랐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늦게 시작하는 사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조급하지도 않고 소유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었다면 나이 든 후의 사랑은 평온했어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보호소에 갑니다. 새로운 개들이 오고 입양되어 가는 개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희 씨와 초코를 만난 것도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은 거죠. 완벽한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어제 정희 씨가 말했어요. 기훈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희 씨와 초코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거든요. 남은 시간을 함께 걷는다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함께 걸어갑니다. 초코와 함께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행복하게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든 분들도 인생의 늦은 시간에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